지난 시간까지 손해정보를 다 마무리했죠. 이제 남은 거는 행정심판하고 행정소송인데, 행정심판은 매년 한 문제씩 꾸준하게 출제가 되고 있어요. 다행인 거는 그 행정심판은 어려운 부분이 없다라는 거. 주로 이제 그 행정심판 제기 요건에 관한 거, 그 다음에 재결에 관한 특히 이제 재결의 효력 같은 거, 재결의 종류, 그 다음에 이제 그 소송에 가면은 거기도 마찬가지로 소송 요건에 관한 거하고 그 다음에 판결에 관한 게 주로 출제가 되고 있죠. 그 지난 시간에 보충자료 그 희생보상 청구권에 관한 거 하나 빠뜨린 것 같은데, 보충자료 14페이지 보면 예방접종과 장애 등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산하기 위한 증명의 정도인데, 우리는 법학이지 의학이 또 자연과학이 아니다라는 상식 갖고 보면 돼요. 이럴 건 없어요. 예방접종과 장애 등 사이의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되는 건 아니고, 간접적 사실관계 등 재반 사정을 고려할 때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는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래서 인과관계를 추단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예방접종과 장애 등의 발생 사이에 시간적 밀접성이 있고, 당연하죠. 몇 년 전 거를 예방접종과 연결시킬 수는 없으니까. 피해자가 입은 장애 등이 예방접종으로부터 발생하였다고 추론하는 게 의학 이론이나 경험칙상 불가능하지 않으며, 장애 등이 원인 불명이거나 예방접종이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는 정도의 증명이 있으면 족하다. 디테일한 건 없어 보이고. 그 다음 피해자가 해당 장애 등과 관련한 다른 위험인자를 보유하고 있다거나 해당 예방접종이 오랜 기간 널리 시행되었음에도 해당 장애 등에 대한 보고 내지 신고 또는 인과관계에 관한 조사 연구 등이 없는 경우에는 인과관계 의무를 판단할 때 고려할 수 있다. 이게 일반적인 현상이라면 벌써 이런 게 문제가 돼가지고 연구가 돼 있을 거 아닙니까? 당연한 상식적인 얘기죠. 자, 행정쟁송에 관한 것도 이 종류에 관한 게 가장 기본적이죠. 가끔 출제돼요. 이 기본적인 거면 당연히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거고. 그다음 심판과 소송에 비교하는 것도 중요한 논점들만 정리했거든요. 설명은 해당 본문에서 하더라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행정심판 제도에 관한 건데, 그 행정심판과 이의신청과의 구별인데, 그 행정기본법이 있죠. 여기 이제 일부 비교되는 거 봤었고, 그 다음 행정심판인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이 아닌 이의신청의 구별. 그래서 이게 이제 구별 시기를 보면 행정심판법이 적용되느냐 아니냐, 그 다음에 이걸 거치고 나서 행정심판을 다시 제기할 수 있냐 아니냐가 달라지죠. 만일에 이의신청이 행정심판법이라면 개별법, 이건 특별법이 되죠. 여기서 규정하고 있는 걸 제외하고는 행정심판법이 적용되고, 당연하죠. 이게 행정심판이니까. 그 다음에 행정심판은 중복해서 제기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게 행정심판이면 이의신청을 거친 후에는 행정심판을 다시 제기할 수 없다라는 거. 이거 원처분지 관련해서 잠깐 지난 시간에도 봤는데,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 절차는 실질적으로 행정심판의 성질이다. 그래가지고 이 수용재결은 그 원처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의재결이 재결이죠. 이의재결은 확인행위예요. 그래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걸 제외하고는 행정심판법의 규정이 적용된다는 거. 그 다음에 공무원연금법상 공무원연금급여 재심위원회에 대한 심사청구제도의 법적 성격, 이것도 특별행정심판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특별법, 공무원연금법에 없는 거는 행정심판법이 적용되는 거고, 그 다음 행정심판이 아니라면 당연히 행정심판법이 적용되지 않고 이의신청 거친 후에도 행정심판을 다시 제기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국가유공자법에 보면 여기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결과, 결국 기각 결정이죠.
거부 내지는 기각. 통보받은 자는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참고로 한마디 더 붙이면 원래 원처분 있죠. 원래 결정 요게 그 심판 소송 대상이 되는 거예요. 요 이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결정이 아니라. 그다음에 성질에 가는 거는 이번에 판례규제 개정하면서 조금 보완을 했거든요. 자, 그래서 보충 자료를 보면은 보충 자료 14페이지. 행정심판의 이의 신청에 대한 결정은 이건 그 행정심판 재결의 성질을 갖죠. 행정심판이니까. 근데 행정심판이 하는 이의 신청에 대해 원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 결정은 이건 새로운 최종적 처분으로 이건 새로운 행정처분이에요. 그러나 이제 원처분은 아까 취소 변경이 아니라 그대로 유지하는 기각 결정은 종전의 처분을 단순히 확인하는 사실행위로서 얘는 독립된 처분이 아닙니다. 얘가 좀 전에 그 국가유공자법 봤죠? 거기 원 결정이 대상이지 유지하기라는 결정은 그 처분이 아니다라는 거죠. 다만 이 경우에도 예외는 있죠. 요게 이제 좀 보완을 한 건데 최신 판례를 이해하기 위한 배경이거든요. 이의 신청에 따른 기각 결정이라 하더라도 종전과 동일한 결정이죠. 그렇더라도 이게 새로운 신청에 따른 것이거나 별도의 의사결정 과정과 절차를 거쳐 이루어진 독립된 행정처분의 성질을 갖는 경우에는 이거는 처분이 되는 거예요. 항고소송 대상이 된다. 그래서 판례도 최신 판례에 보면 이주대책 대상자 재결정 이게 내용은 똑같아요. 내용은 원래 결정과 똑같은데 여기에 대한 이의 신청에 대해 다시 재결정 이게 내용이 똑같죠. 2차 결정을 하면서 불복 방법 행정심판 소송 제기할 수 있다고 안내한 경우 요게 이제 여러 가지 그 실질이 행정심판 소송 제기가 가능한 거로 믿게 만들었죠. 이런 경우에 처분성을 인정한다라는 거고 그 민원 처리법 이거는 그 항고소송 대상이 아니죠. 처분이 아니다라는 거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로서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손실보상 대상자들에 대해 생활대책을 수립 시행했는데 자 이거는 신청이 없었다는 걸 잘 봐야 돼요. 아까 말했죠. 신청 새로운 신청에 대한 새로운 결정하면 처분인데 이거는 직권으로 갑등이 생활대책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하고 갑등의 이의 신청에 대해 재심사 결과로도 그 생활대책 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았다는 통보를 한 사안인데 이거는 그 처음에 한 게 직권으로 했잖아요. 나중에 신청에 따라 다시 심사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처분이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국가유공자법 이거는 대상이 되지 않는다. 요게 여기다 했구나. 아까 그 심판소송 제기할 수 있다는 건데 대상이 뭐냐면 원결정을 대상으로 한다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느냐는 결정이 아니라. 그 다음에 요 관련되는 판례들이 원래 반복된 처분에 도표로 해놨었는데 여기다가 하는 게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아서 분류를 옮기고 지금 요 보충자료에서 보는 게 이 판례교재 양식이에요. 그 위에 그 출제됐던 그런 거 기초를 표시하고 뒤에 그 밑에 보면은 그 틀리게 낸 지문들 그것만 별도로 또 가입해가지고 어떻게 뒤틀어 내는가 이걸 보여주는 게 이제 그 판례교재 양식인데 최종 개정 마무리했기 때문에 이달 중순경에 나올 거예요. 자, 수익적 행정행위 신청에 대한 거부 처분이 있으면 이거 다시 신청을 했죠, 그죠? 다시 신청 안 했는데 반복하는 건 처분이 아니죠. 다시 신청하고 다시 거절하는 거 이게 하여튼 아까 말했지만 그 새로운 신청 이런 경우가 유형화되어 있죠. 자, 수익적 행정행위 신청에 대한 거부 처분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해 관할행정청이 거절하는 의사, 즉 거부 처분이죠, 실질이. 거절하는 의사를 대외적으로 명백히 표시함으로써 성립되고 이게 성립 요건 도달하면 이제 효력 발생이죠. 그다음 거부 처분이 있은 후 당사자가 다시 신청을 한 경우에는 이게 이제 강조한 부분인데
신청의 제목 여하에 불구하고 그 내용이 새로운 신청을 하는 취지라면 관할행정청이 이를 다시 거절하는 것은 새로운 거부 처분 원칙이다라는 거죠. 그 다음 감염병 예방법령에는 이의 신청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없고 소멸시효 또는 권리행사 기간의 제한에 관한 규정도 없으므로 원고는 언제든지 재신청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원고의 이의 신청은 민원 처리법상 이의 신청 기간이 지난 뒤에 제기되었는데 피고는 원고의 이의 신청에 따라 추가로 제출된 자료 등을 예방접종 피해 보상 전문위원회에서 새로 심의하도록 하여 그 의견을 들은 후 제2차 거부 통지를 했다. 따라서 이와 같이 그 원고가 당초에 쟁송 대상으로 삼은 2차 거부 통보의 처분성을 인정할 수 있죠. 새로운 신청에 대한 새로운 결정이니까 그에 대한 제소기간도 예를 기준으로 하니까 도과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아까 잠깐 본문에 소개했던 거죠. 이주대책 대상자 재해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해 다시 재해결정을 하면서 불복 방법을 안 내고 이게 이제 처음에 재해결정 직권으로 했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배경도 있고 이 사건에서 피고공사가 원고에게 2차 결정을 통보하면서 2차 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2차 결정 통보일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이나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의 불복고지주에게 불복 방법 안내를 했다는 것을 보면 피고공사 스스로도 2차 결정이 행정절차법과 행정소송법이 적용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인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고 상대방인 원고로서도 2차 결정이 그 행정쟁송의 대상인 처분이라고 인식하였을 수밖에 없다고 보인다. 그리고 더군다나 이렇게 처분성 인정된다고 했다가 소가 제기되자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안전에 항변한 거 이거는 신의성실 원칙에도 어긋난다라는 거죠. 저게 대상적격이 78내에 많이 등장하는 거죠. 그 644 교재 644에 맨 밑에 보면 불복방법 선택에 중대한 이해관계를 가진 상대방의 인식 가능성 지금 바로 인식 가능성 아니에요, 그죠? 저렇게 행정심판이나 취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러면 당연히 인식 가능성과 예측 가능성이 있잖아요. 제기할 수 있다고. 요걸 중요하게 고려하여 기본적으로 판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포섭이죠. 자, 그 다음에 6번은 일반론이죠. 그 새로운 신청을 하는 취지, 새로운 신청, 뭐 답 다 나왔죠. 그 다음에 최신 판례인데 당진시장이 을소유 토지 경계 확정으로 지적공부상 면적이 감소되었다는 이유로 지적재조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을에게 조정금 수령을 통지하자. 1차 통지인데 을이 자 요거 봐요. 구체적인 이의신청 사유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그러니까 새로운 내용의 거죠. 옛날에 냈던 걸 갖고 또 한 번 심사해달라고 한 게 아니라 새로운 첨부해가지고 이의를 신청했으나 갑시장이 지적재조사위원회 재산정 심의 의결을 거쳐 내용은 동일했죠. 종전과 동일한 액수의 조정금 수령을 통지한 2차 통지 사안인데 2차 통지가 독립된 처분이다라는 건 이제는 해석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조정금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가 법률상 절차로 변경되었으므로 그에 관한 절차적 권리는 법률상 권리이고 을이 이의신청을 하기 전에는 조정금 산정 결과 및 수령을 통지한 1차 통지만 존재했고 을은 신청 자체를 한 적이 없으므로 그러니까 새로운 신청이라는 얘기죠. 을의 이의 신청은 새로운 신청으로 볼 수 있는 점 2차 통지서의 문헌상 종전토지와 별도로 심의 의결하였다는 내용이 명백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2차 통지는 1차 통지도 처분이지만 얘와 별도로 행정쟁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처분사의 추가 변경 이거 행정소송해야 하는데 여기도 한번 반복해서 보자고 해서 요 기본적 사실관계 독립성이 인정되는 한도 제한적 긍정설인데 요게 행정심판의 경우에도 이게 똑같이 적용돼요. 그러나 행정심판이 아닌 이의신청의 경우는 이게 없는 경우에도 가능하다는 거죠.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교과서 560으로 돌아오면 효력이죠.
그 행정심판이 아닌 경우도 어쨌든 이건 불복제도의 일종이니까 불가변력이 인정된다는 거 212하고 390에서 인용을 했고, 제소기간 기산점, 행정심판이 이의신청의 경우는 결정이 재결이니까 재결서 정본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거 적용되죠. 그 관련 판례도 마찬가지예요. 알리지 않으면 180일이죠. 이건 이제 그 심판 제기 기간. 그 다음에 행정심판이 아닌 이의신청의 경우 그 재결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원처분이 대상이고, 따라서 그 기산점도 거부처분이시죠. 예, 판례도 마찬가지예요. 뭐라? 이거는 조금 이례적인 건데, 그 민원사항에 대한 행정기관의 장애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한 경우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그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이 내가 잘못했네. 그렇죠. 이게 이때부터 기산된다고 할 수 없고죠. 나는 기산된다까지 보고 이상하다 그랬더니 결국은 어때요? 원처분이 대상이고, 따라서 기산점도 원처분이라는 거예요.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 통지가 아니라. 그 다음에 공공감사법에 이거는 분류가 조금 여기다 둘 게 아닌데, 이거 행정심판 청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거고, 그 다음에 그 행정심판의 의미는 이거는 일반 행정심판, 특별행정심판 다 포함한다라는 거. 이것도 분류가 기산점에 관한 건 아닌데, 자, 구별 기준인데 그 쟁송 절차 기준서리다. 근데 이런 해석이 출제된 건 아니에요. 판례 문장을 음미하면 되는 건데, 그 부동산 가격 공시법 여기에 행정심판 제기를 배제하는 명시적 규정이 없고, 그 다음에 여기에 따른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은 절차 및 담당 기간의 차이가 있다. 이걸 이제 판단 기준으로 제시했다면 절차 및 담당 기간, 어찌 보면 절충설이에요. 그 심판 기관 기준설과 쟁송 절차 기준설인데, 판례는 결국 두 가지를 다 명시하고 있죠. 그래가지고 특별한 규정에 해당한다 볼 수 없기 때문에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거나, 또 가격 공시법에 따른 이의신청과 행정심판법에 따른 심판 청구 중 어느 하나만을 거쳐 소송 제기할 수 있을 뿐더러, 이의신청을 해서 결과 통지를 받은 후 다시 또 행정심판을 거쳐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는 거. 그래서 이 판례는 이제 아까 절차 및 담당 기간의 차이, 저런 논고 판단 기준을 묻게 되면은 좀 높은 난도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행정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해야 되는데, 제목을 행정심판 청구서로 한 거, 이거 실질 갖고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핵심은 뭐냐면 그 밑에서 네 번째 쪽 보면 엄격한 형식을 유하지 않는 서면행위. 서면행위는 서면행위인데 엄격한 형식을 유하지 않아요. 엄격한 형식을 유하면 제목이 잘못되면 각하시켜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의신청을 제기해야 될 사람이 처분청의 표제를 행정심판 청구서로 한 서류를 제출한 경우를 할지라도, 서류의 내용에 있어 이의신청의 요건에 맞는 불복 취지와 그 사유가 충분히 기재되어 있다면 그 표지에도 불구하고 이의신청으로 볼 수 있다. 567에 보면 이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567에 보면 행정심판 청구 방식에 가는 게 나오죠. 그래서 관련 판례 보면 행정심판 청구도 엄격한 형식을 유하지 아니하는 서면행위다. 그러니까 표지와 제출 기간의 여하를 불문하고 행정심판 청구로 보고, 불비된 사항이 보정 가능한 때는 보정을 명하고, 보정이 불가능하거나 보정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 각하해야 된다. 이거 소송하고도 똑같아. 이게 560이라고 연결되는 거고, 보정이 가능하냐 아니냐 이 뒤에 논점은 소송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행정심판 제기요건에 불비한 점이 보정이 가능한 것이라면 그 처분청에 제출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진정서, 이 형식은 제목은 진정서지만 실질은 행정심판 청구로 본다라는 거죠. 다시 돌아볼까요?
자, 이제 제기 요건에 관한 게 나오죠. 562. 이게 웬만한 게 소송하고 같기 때문에 당사자 법률상이 뭐 청구, 다만 이제 원고를 청구인이라고 하는 것뿐이지 똑같아요. 청구인 적격 법률상 이 똑같죠. 그래서 판례 보면은 그 사립학교 교원은 임용기간 만료 후에도 계속 근무를 하던 중에 신규 임용의 취득 통지를 받은 경우 그 교원 소청 심사를 청구할 법률상이 있다. 이거는 뭐 당연하죠. 직업의 자유 관련되는 거니까. 처분의 소멸에 관한 건 이제 협의의 소익에 관한 거고, 선정 대표자는 이건 조금 설명을 요하는 게 있는데, 일단 3명 이하 선정할 수 있다. 재량이 의무로 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 다음에 얘가 선정 안 하면 그 위원회가, 행정심판위원회가 선정 권고할 수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 대표의 개념상 대표를 뽑으면 어때요?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데, 다만 취하할 때는 다른 청구인들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 당연하죠. 왜냐면 나를 대표하라고 했더니 얘가 취하 못대로 해버리면 대표가 안 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대표자를 뽑아놓고 청구인들이 각자 뭐 행위를 하면 대표를 뽑는 취지가 없어지죠. 그러니까 대표를 통해서만 행위를 할 수 있다는 얘기고, 그 다음 내가 뽑은 대표니까 만족스럽지 않으면 해임 변경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관련 판례 보면은 행정심판 절차에서 당사자가 아닌 자를 선정대표자로 선정한 행위는 무효다. 이 당사자여야만 제대로 대표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지휘승계, 상속합병, 포괄승계가 단행승계고, 특정승계가 허가승계고, 행정 절차법은 이 허가가 아니라 승인이라 그랬죠. 행정청의 승인. 여기는 허가예요. 허가. 그런 점 보면 될 거고, 피청구인은 행정청이죠. 이게 이제 소송으로 치면 피고, 다 똑같기, 소송하고 똑같기 때문에 심판 참가에 가는 건 조금 소송하고 차이를 밑줄을 그어놨어요. 읽어보면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행정심판의 대상은 다르죠. 얘는 처분에 한정되죠. 처분과 부작위. 그 소송은 여기다가 처분에다가 재결까지 포함해서 처분 등이 되죠. 뭐 그런 정도 모를 사람 없을 거고. 그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신규 임용을 취소한다는 내용의 통지는 교원 소청 심사 대상이 된다. 이건 당연히 뭐 교원으로서 지위를 박탈하는 거니까 당연하죠. 그 다음에 그 합헌이다라는 건 뭐 가볍게 보면 될 거고, 제외 대상도 각 출제가 좀 되죠. 대통령의処분 또는 부작위, 이거 그 행정청의 그 행정부 소속의 행정심판위원회가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의 이걸 다룬다는 건 실익이 없다고 본 거죠. 더군다나 지금 대통령은 보락 대통령이죠. 완전히 장관이 막 혼이 나갈 정도로 뭐 2시간 보고하면 1시간 59분 혼자 떠들고 보고를 받는 건지 지가 강의를 하는 건지 알 수가 없는데, 이런 경우 대통령 잘못 건드렸다가 뒤지죠. 그 뭐 상식적인 걸 그래가지고 그 실익이 없으니까 바로 소송 가라 그 얘기고, 그 다음에 청구 방식과 절차인데 방식은 받고, 그 직접 방문하려면 시간하고 또 돈이 들어가니까 전자정보 처리 조직을 통한 이것도 가능하다. 내용을 여러분들 읽어보면 될 거고, 심판 청구서 지수 389에서 인용했죠. 이거 선택적 경위다라는 거. 근데 이제 그 국제기본법에 그 심사청구,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가 그 처분청 경유지를 취하고 있다. 그 나머지 법률에 관한 단순한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될 거고, 그 다음 행정심판 청구기간, 이게 의미가 소송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일단 뭐 숫자 이거 반드시 외워야죠. 알았다면 90일, 몰랐다면 180일. 소송은 1년이죠.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그러하지. 이거 예외가 정당한 사유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에요. 받을 수가 없다. 물론 예외는 있지만 180일은 예외가 아니고, 그 다음에 앞날의 의미는 현실적으로 앞날이지 추상적으로 알 수 있었던 날, 효력 발생한 날이 아니다라는 거. 그래서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앞날을 의미하고 추상적으로 알 수 있었던 날을 의미하는 건 아니지만,
그 추정은 된다는 거죠. 사회통념상 처분이 있으면 당사자가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진 때에는 반증이 없는 한 알았다고 추정할 수 있다. 그래서 아르바이트 직원, 이건 직원이나 동거주민 가족 이런 경우는 밀접하죠. 납부고지서를 수령한 경우 그 납부 의무자 본인이 알았다고 추정해요. 이거는. 근데 아파트 경비원과 입주자 관계는 이렇게 밀접하지는 않죠. 그 효력 발생만 인정하지 납부 의무자가 안 날은 아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특정인에 대한 행정처분을 주소불명 등의 이유로 송달할 수 없어 관보 등의 공고한 게 이게 공시송달이라 했죠. 이건 현실적으로 안 날이에요.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거는 고시공고 효력 발생일이죠. 이거 혼동하면 안 돼요. 근데 이건 특정인에 대한 거니까 현실적으로 안 날이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그 행정소송의 법리가 심판 청구도 똑같다라는 거. 둘 중에 하나 지나면 그냥 끝난다라는 거. 그 다음에 불특정 다수인의 이것도 공시송달인데 아까 특정인에 대한 거 다르다 그랬죠. 이건 무조건 효력 발생이 고시공고한 날부터 5일 후에 알았다고 무조건. 그 처분의 효력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거기 때문에 고시 또는 공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알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고시가 효력을 발생하는 날에 알았다고 봐야 된다. 그래서 구체적인 숫자까지 외워둘 필요가 있어요. 이거 대통령령이 가지면 5일이 경과한 날이 안 날이다. 숫자까지 출제가 됐기 때문에 그 안 경우 알지 못한 경우 이거 하나만 지나도 끝난다라고 그랬죠. 저 전 페이지에 있던 거를 저건 의미에 관한 법리니까 의미에 관한 법리네. 자, 그 다음에 예외가 90일의 예외가 불가항력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30일은 205 비교해서 봤죠. 180일의 예외가 정당한 사유. 이 예외 정확하게 외워야 숫자 다 외워야 돼요. 14일, 30일. 그 다음 복귀적 행정행위도 원칙은 똑같다라는 거. 원칙은 똑같다. 알았다면 90일이에요. 제3자라도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경과하면 심판 청구를 제기하지 못하는 게 원칙이에요. 원칙은 똑같은데 알았다면 90일, 몰라서도 180일이에요. 근데 행정처분에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는 일반적으로 처분이 있는 거를 바로 알 수 없는 처지죠. 왜냐면 이거 배경 우리가 봤잖아요. 제3자는 에게 통지 의무가 없어요. 행정청이. 그러니까 제3자에게 통지 의무가 없기 때문에 제3자로서는 자기와 관련되는 어떤 건축허가나 이런 게 났다는 걸 알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 기간 내에 처분이 있은 것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기 때문에 심판 청구를 제기할 수 있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한 사유를 넓게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제기할 수 있다라는 이 특성이죠. 불구지 오구지에 관한 뭐 여러분들 읽어보면 되고 청구의 변경 이거 소변경이라는 제목으로 소송에서 다룰 거고 행정심판 청구의 효과도 대부분 비슷한데 일부가 달라요. 집행부정지의 원칙 이게 421, 692 비교했죠. 질서 위반행위 규제법만 집행정지 유일한 예외라고 그랬죠. 그 다음 여기 중대한 손해죠. 소송에 가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이런 걸 뒤틀어서 출제하는 거니까 비교하면서 이 소송하고 비교하면서 같이 공부하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임시처분에 관한 게 이게 행정심판법에 있죠. 소송에는 없는데 소송에는 이제 가처분에 관한 거 판례가 인정하지 않는데 명시적 규정이 없기 때문에 임시처분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제가 특별히 도와줄 건 없어요. 다 외워야 된다라는 거고 행정심판 기간이 출제가 많이 되는데 불행하게도 이것도 외워야 됩니다. 외워야 되기 때문에 이거 제가 특별히 도와줄 건 없고 그 다음 576에 한 판례 있는데 이건 합헌이다 가볍게 보면 될 거고 그 다음에 심판위원회 지휘 같은 거 이런 거 그 다음 579에 가면 권한 이거 다 외워야 될 거고 그 심판하고 소송 비교하는 거 저거는 이제 2편의 법규명령과 관련되는 종합정리한 거예요. 그 다음에 심리도 대부분 소송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 넘어갑니다.
기타 뭐 보정, 치아 이런 것들. 자, 행정심판 재결이 또 중요한 논점이라 그랬죠. 결론이기 때문에 재결 기간이 이어야 됩니다. 60일. 그 다음 부득이할 때 위원장 직권으로 30일. 이것도 210이라고 연결을 했죠. 재결의 방식은 서면주의인데 이 내용까지 당장 출제될 것 같지는 않아요. 외우려고 무리하게 애쓸 건 없고, 재결의 범위도 다 제목 다 외우면 끝나죠. 송달과 효력 발생도 누구에게 하는지 정본이냐 등본이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 재결의 기준시도 이 처분시법 똑같아요. 근데 의무이행 심판만 재결시, 부작위 확인 소송 그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요게 이제 심판은 소송하고 겹치는 게 많기 때문에 소송에서 자세히 설명하기라고. 재결의 종류는 390에서 인용했었죠. 그 인용 재결 이거 다 외워야 됩니다. 출제 많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처분 취소 명령 재결 삭제했다는 거 저거 중요한 논점이고. 그 다음에 그 재결의 효력, 형성력 이 내용은 소송하고 똑같아요. 자, 밑에서 두 번째 줄 보면 판례. 재결청이 스스로 처분을 취소하는 것일 때에는 그 재결의 형성력에 의해 당해 처분은 별도의 행정처분을 기다릴 거 없이 당연히 취소되어 소멸되는 것이다. 뭐 이건 당연한 개념이죠. 그 다음 기속력도 이 처분청만이 아니라 관계행정청까지 부속하는 건데 합헌이다. 이건 뭐 외울 게 없죠. 78년에도 나온 것 같은데 결론은 똑같아요. 그 다음에 반복금지요. 이것도 이제 소송하고 똑같거든요. 그 두 번째 판례 보면은 종전처분이 재결에 의해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종전처분 시와는 다른 사유를 들어서 처분을 하는 것은 기속력에 저촉되지 않는다. 이 새로운 사유니까. 그 다음에 동일한 사유인지 새로운 사유인지 이건 마찬가지로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 똑같아요. 그 다음에 위원회 직접 처분이 소송에 없는 독특한 거라. 그 관련 판례 보면 행정청이 어떠한 처분을 했다면 처분이 재결의 내용에 따르지 않았다 하더라도 재결청이 직접 처분할 수는 없다. 이건 아무것도 안 한 부작위일 때만 직접 처분 요건을 충족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인 성남시의 고유사무에 관한 국가기관으로서 재결청인 경기도지사 이게 인용재결의 범위를 넘어 성남시관을 침해한 거로 무효임을 확인한 건데 이거 헌법에는 굉장히 중요한 판례거든요. 진입도리에 관한 판단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명백하고 그러니까 재결의 기준의 객관적 범위는 재결의 주문에 포함된 법률적 판단에 안정되는 것이다. 이건 이제 그 7급 수험생들은 반드시 알아야 될 거예요. 그 다음에 간접강제 이거 즉시 배상하는 거거든. 배상으로서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거예요. 자, 이것도 중요한 논점인데 뭐 제가 특별히 도와줄 건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590에 가면 3번 기판력 부정이라고 했죠. 기판력은 오직 그 소송의 판결에만 인정되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 불복기간의 경과 이게 바로 불가증력이죠. 이게 불가증력 모를 사람 없고. 불복고지에 관한 것도 출제 가끔 되는데 내용이 많지는 않죠. 여러분들이 읽고 외우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594에 가면 특별행정심판 이거 사례를 외우면 되거든요. 그래서 공무원 징계에 대한 소청심사 있죠. 이거 7급 수험생과 변호사 수험생은 강론에 출제되기 때문에 인사혁신처 어디 둔다까지 외워둬야 되고 교원 소청심사는 교육부에 두는 거죠. 그 다음에 조세심판은 미리 받고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이것도 제목 정도 알아두면 돼요. 그 다음에 아까도 잠깐 나왔죠. 공무원연금법상 이 연금급여 재심위원회에 대한 심사청구 이거 특별행정심판이다라는 최신 판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행정심판은 어려운 건 없어요. 다만 이제 법률 암기 부담이 조금 있는 거고 근데 다행인 거는 소송하고 겹치는 게 많기 때문에 그렇게 외우는 게 어렵지만은 않을 거예요. 반복하면서 자연스럽게 암기하면 되고 다음 시간에 드디어 마지막 쟁점인
소송에 진입을 하는데, 이 소송 요건이 굉장히 방대한데 그 앞에서 다뤘던 거 종합 정리하는 그 의미가 또 있고 많이 걸러지고, 그렇지 않은 것도 이제 이번에 대부분 제가 옆에다가 그 주석을 달아놨어요. 그리고 일부 주석이 빠진 거는 또 보충 자료로 주석을 추가해가지고 제가 설명을 할 부분은 많이 이제 줄어들었어요. 여러분들이 보고 그 배경, 제가 주석단 배경을 보면은 납득이 가능한 판례가 대부분이고, 납득할 수 없는 거 이런 거나 좀 체크해서, 그래서 소송도 양은 굉장히 많이 남아있지만 강의는 그렇게 생각보다 길지는 않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자, 다음 시간에 소송에 관해서 진행하도록 합시다.